네, 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거 먼저 볼까요? 뭐 삼성의 뭐 사장님께서 올해 연봉 뭐 수십억 받으셨다더라.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떨어지는 걸까? 우리는 뭐 연봉 뭐 5천이니 6천이니 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이제 딴 세상 얘기죠. 어쨌든 상장사들이 임원 보수 뭐 하면서 막 5억 10억 막 날려주는데 네. 도대체 산정 근거가 뭐냐? 그리고 지급 규모를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야? 뭐 그럼 마이너스면 그냥 월급도 마이너스인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잖아요. 네. 늘 좀 해왔던 얘기긴 한데 이것을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 공식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이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그 다양한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한다는 거는 기업과 시장이 이제 소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네. 이제 신뢰성을 높이는 거고 네. 투자자는 이제 정보 이용자로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상장사의 임원들이 보수를 얼마 받느냐 엄청난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데 그게 깜깜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 규정이 바뀌어서 5억 원 이상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5억 원. 네. 네. 근데 그 5억 원 이상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받는다라는 공시는 하는데 이제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근거가 뭐냐, 왜 받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엄청나게 적자 냈는데도 성과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성과급을 책정하는 거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담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이유 그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네. 몇 년간 이연시켜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영을 하라고 뭐 이제 그 성과급 이연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애도 받을 수 있고 흑자가 많이 나도 조금 받아갈 수 있는 뭐 네.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성과랑 그렇게 연동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성과뿐만 기업의 경영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이거 주가하고 전혀 관련 없이 주가는 막 폭락을 했는데 뭐 임원 성과 너무 올려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당연히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난 고액을 받아가면 큰 회사의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좀 더 자세하게 공시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선진국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데서는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이제 그 CEO들은 어떤 것까지 공시를 하냐면은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CEO 자택의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네. 그것까지 공시를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자동차도 제공되면 그 자동차와 기사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공시가 될 정도로 그렇구나. 굉장히 디테일한 공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네. 형식적인 좀 공시였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세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게 당시 이게 단순히 뭐 공시 체제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공시의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좀 거래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제 나서서 한국거래소와 네. 이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코스피 5천 목표로 갔는데 네. 이게 정권 들어서면서 한 2,300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3,000원까지 가는 동안의 그 동력은 상법을 개정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서 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가 약간 지난 정권에서도 밸류업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던 것에 플러스에서 이번 정권의 코스피 5천 목표를 같이 달성하겠다라는 그 흐름을 타고 이런 공시제도를 강화한 거죠. 당연히 이거 공시 자세히 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은 것들을 노출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는 강화돼야 되죠.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늘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시 개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문 공시를 확대하는 거예요. 네네. 기업들의 영문 공시.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그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의 한 30%에서 35%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3분의 1. 네.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수시로 나오는 정보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정보에 대한 공시를 네. 이제 영문으로 하라. 그리고 예전엔 그게 네. 뭐 자산총회 큰 회사들만 했는데 네. 이제 자산총회 2조 원 이상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하게 만들겠다라는 네. 내용도 이번에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그 환율 얘기하기 전에 예. 환율 얘기 이제 곧 할 건데 요즘 주식시장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론이니 아니네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변동성도 커집니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렇죠. 것들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또 연말에 유동성 랠리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네. 이렇게 주가가 또 일시적으로는 빠지지만 그 돈이 어디 딴 데 안 간다. 다시는 언젠가는 또 자산 시장 또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의 이제 AI 거품론 같은 그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I를 실제 운영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오픈 AI 지금 챗 GPT를 만든 그 회사는 재단입니다. 재단. 이영리 기관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돈을 버는 수익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수익 부분만 이제 공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내용을 이제 보면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죠. AI를 운영하는데 그 필요한 엄청난 이제 그 시스템을 깔고 네. 뭐 거기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투자 비용이 너무 드니까 이제 적자는 계속 나오고 네. 하지만 이제 매출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의 예상은 2029년이 되면은 흑자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한 3년 넘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AI 자체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하냐, 이게 부가가치를 정말 생산하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품론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거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고 네. 뭔가 실적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확인되면은 이제 투자를 더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AI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너무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생산 현장에서 뭔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 기술 개발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충분히 뭐 완전한 그 제로에서 거품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데서 이제 과대평가가 좀 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 기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웃었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된 게 6월 3일 대선 그렇죠. 그때 당선했잖아요. 사실은 뭐 반년도 지금 안 지났어요. 예. 근데 요즘 이제 헤드라인 그 경제 섹션 가끔 보는데 근데 어느덧 그냥 기준이 4천 기준이에요. 4천 밑으로 내려 빠졌다, 올랐다.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건데 코스피 1.61% 오른 3915.16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또 4천 뭐 간신히 넘어 뭐 이런 뭐 단어가 헤드라인 나올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급등이 또 나올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월요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연동되는 거기도 한데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환율이 너무 좀 불안해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1,47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원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해서 뭔가 좀 멀미가 나요. 저것만 보면. 그렇죠. 일단 원화 실질 가치, 뭐 실질 환율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무역 교역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대부분 지금 달러 기준으로 항상 환율이 이제 우리는 공시가 되지만 네. 또 다른 국가들의 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국제 교역에서 이 원화의 구매력,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그 가치도 같이 비교를 해서 네. 그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표 보셨지만은 우리나라의 환율의 실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달러는 강세고 다른 나라도 다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했더니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빠르게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너무 강세인 상황에서 지금 일본의 엔화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같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서 이제 같이 떨어지면서 네. 이 동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많은 시각에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총리 타카이치 총리가
약간 아베노믹스의 네.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풀겠다. 확장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본이 돈이 풀리면 그만큼 돈이 흔해지니까 일본 엔화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가치가. 그러면 일본 엔화가 떨어지는 것이 이제 한국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야, 한국이 그럼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더 우월해? 한국의 가치가 더 높아? 이렇게 봤을 때 아니라고 본다면 일본이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이게 약간 동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달러 그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금 원화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어떤 우리 대한민국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 상대적인 영향인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자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달러를 환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다 똑같이 떨어지면은 그나마 위안을 얻겠는데 다른 애들 떨어지면 예를 들어 10등 떨어졌는데 우리는 20등 떨어졌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환율에 대한 이제 그 결정 요인들을 보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역이죠. 무역. 수출을 많이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외화를 많이 버는 거고 네. 수입을 많이 하면 이제 외화가 그만큼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본수지. 자본수지는 자본이 돈 자체가 오가는 건데 네.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뭐 공장도 짓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주식 투자. 금융 쪽으로. 네, 그다음에 채권 투자하는 거가 있고 우리도 거꾸로 이제는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실제 실행되고 있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네, 네. 뭐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다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본 수지 문제. 그래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경상 수지에 대해서는 좀 안 좋았어요. 초반에.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이 좀 저하되면서 떨어져서. 네. 경상 수지가 좀 뭐 적자까지는 안 갔지만 수지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또 이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 경상 수지로 번 달러를 그러면은 기업들이 바로바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환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이 원화 가치 떨어질까봐. 아니 미국에 또 투자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안 풀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개인들의 미국 투자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자본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우리 쪽에 유출이 생기니까 그러네요.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아까 네. 전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한 어떤 재정 확장 문제 그리고 우리의 뭐 주식 시장에서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손바뀜들이 막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달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막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요즘 올해 들어서 특히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달러가 덩실덩실 들어오겠군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구나. 들어온 달러를 환전을 안 하면 그러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그만큼 달러가 없는 거죠. 네.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1,470원대 지난주 그렇고 우리 뭐 실질 가치 떨어지고 계속 이제 환율 이슈는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또 연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연준은 지금 그 뉴욕 연준 의장인가요? 뭐 약간 그 가능성이 있다. 12월에 한 차례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환율 시장 막 1,500원까지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확 오르거나 하면은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 뭐 단기적으로 환율 시장 이제 당국이 개입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방식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환율의 결정 요소들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런 요소들이 현재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무역은 흑자예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제 금리,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돈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채권이나 한국 돈이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런 금리 역전 현상.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강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경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는 네. 하락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외국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기업들 이게 퍼포먼스 약간 양극화가 되면서 한국 경제가 과연 잘 끝까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자본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구조가 변화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미국 시장 투자하니까. 네네.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단기적인 구두 개입으로는 이거 막기 힘들다. 과거처럼 이 환율이 그렇게는,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가 나와서 결국 뭐 구조적 체질 개선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무역 흑자도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팬더멘탈이 좋게 예상되게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막 석유화학 업종이나 건설 업종이 힘들거든요. 이런 데에 뭐 선제적인 구조 조정을 해서 네. 뭔가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산업 전체적인 산업 구조 조정이 되어서 그 특정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뭐 적자나 부실이 나타나서 뭐 위기가 온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하는 건 이미 이제 트렌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시장 매력을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버넌스 개혁 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다시 국내로 이제 주식 시장을 믿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이제 이 환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금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 관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금 1.5% 정도로 계속 벌어져 가고 있는데 네네. 미국도 이제 지금 동결하냐 뭐 한번더 내리냐 뭐 올해. 우리도 네. 마찬가지로 네네네. 지금 동결하냐 내리냐 뭐 네. 이런 이제 지금 갈등이 있는데 네. 결국 그 현상이 둘 다 내리는 쪽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금리 격차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리면. 이게 한동안 꽤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 반드시 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 나왔던 뭐 무제한 통화 네네. 수합은 아니더라도 네네. 일정 정도 금액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한다는 거 약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처럼 쉽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3,500억 불 우리 입장에선 강탈당한 건데 스와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센트 러트니 뭐 어떻게 네. 좀 대통령에게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참고로 올해 마지막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7일 날 열리고 네, 이번 주에 네, 미국 연준은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아 있나 봅니다. 환율 관련해서 기사를 때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번 주로 예정된 국민연금과 외환 당국 간 협의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해석해 주세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는 엄청난 큰 세계적인 큰 손인 이 투자자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은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달러를 사려고 외환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순간 달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당국 즉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이제 4천억 달러 이상 있으니까 그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그 외환을 좀 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국은행 외환 보유 관리하는데 그 돈을 외환 당국과 이제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통장 일종의 통화 수합을 열어주면 한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을 가지고서 돈을 빼서 투자를 하고 또 이걸 당장 파는 건 아니지만 다른 또 주식 거래하다 보면 네. 외화가 들어올 거면 그걸로 갚는 거죠.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거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우리 외환 보유고 이제 꽉 잡고 있잖아요. 예. 자물쇠. 그러면 처음부터 국민연금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방법들은 왜
안 써. 그게 이제 뭐 처음이 아니라요. 2022년부터 우리가 이제 하고 있었어요. 종종 하고 있는. 2022년부터 했고 그때는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거래를 했다가 이게 24년 말까지 해가지고 350억 달러로 더 확대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더 좀 확대하려는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그 달러를 매수하지 않으니까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외화 자금을 관리하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더 편해지고 그래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민연금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뭐 이자를 예를 들어 뭐 이자를 주면 뭐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닐 테고 서로 윈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화에 대한 이 통화 수합을 하면은 당연히 그 수합에 대한 이제 수수료 일종의 네네. 이자 같은 게 나가야 되는 건데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거 회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환율을 또 해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환율 변동을 좀 줄이기 위해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데 그 해지에 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뭐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이 이제 그 지금 수합을 하는 그 수수료나 이런 해지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연금도.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수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돈을 빌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이것만 다 이용할 수는 없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어쨌든 계산기를 좀 제대로 두들겨봐야 되는 상황. 해야 되는 거죠. 외환당국이 이제 빌려준다고 해서 무작정 그래 빌릴게 이거는 또 안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맥도날드마저 사람들이 못 먹으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 풍요롭던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최근에 또 이 물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높으니까 트럼프가 맥도날드 갔잖아요. 직접 갔죠. 지난 선거 기간에도 한번 가시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던 브라질하고 뭐 이쪽 뉴질랜드, 호주 이쪽 가격들 지금 관세 없던 걸로 해줄게 뭐 인하 혹은 뭐 제로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관세 지금 상호관세를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거든요. 의회를 통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그때 행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세에 대한 권한은 원래 의회에 있거든요. 헌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지금 보고 있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행정명령의 어떤 근거가 되는 법이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이 국가의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국가 비상사태인 경우에 행정명령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걸 너무 남발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남발했더니 결국은 물가가 오르더라. 제가 뭐 이건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얘기했지만은 당연히 물가 올라서 이거 못 버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햄버거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햄버거의 여러 채소나 뭐 이런 육류나 이런 게 다 미국에서 조달될 것 같지만 또 그것도 걔네들 그 미국도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중남미와 호주, 인도 이런 데서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50% 관세를 때렸어요. 추가 관세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향신료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물가 이제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이런 식자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농축산물 200여 종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하겠다라고 다시 행정명령을 내렸고 현지 시간 14일 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브라질에 대한 농산물도 40% 추가 관세가 있는데 이것도 또 내리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지난 목요일인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음 뭐 또 중간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물가 상승이란 이런 그 국민들이 이제 아무튼 지지 여론이 낮아지면 못 버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또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철회하는 그런 또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는 이제 정책 속에서 솔직히 이제 국제 무역 질서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수출 기업들, 수입 업자들 뭐 다 마찬가지. 도대체
장부를 적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환율의 막 변동이 지금 이렇게 심해지는 것도 똑같이 이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또 우리에게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네. 요인 때문에도 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가 막 하소연을 한 겁니다. 네. 맥도날드가 저소득층 고객을 잃고 있다. LA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햄버거 가격이 한 40% 올랐다는 거잖아요. 지난 한 5년 동안, 5년 동안. 19년에서 24년까지 한 5년 동안, 40% 6년 동안 올랐다니. 40%. 그래서 한 4불 40센트 정도 하던 게 지금 5불 한 30센트 정도. 네. 그렇게 올랐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이 사장님께서 야, 쇠고기 가격도 올라. 니네들 지금 아이스 뭐 이민 지금 단속하잖아. 인건비 예, 인건비 올라. 오르죠. 예. 아, 우리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앞치마 들고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래서 지난 14일에 이건 정부청에서 말씀드리면 행정명령 서명을 했는데요. 쇠고기, 커피,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토마토가 있군요. 네, 바나나, 파인애플들, 열대 과일 그리고 향신료 아까 말씀하신 거, 농축산물 200여 종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고 또 이제 그 앙숙이었던 브라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하는 거 없었던 걸로 할게. 왜냐면 중남미에서 워낙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연방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하고 것이 있죠. 관세에 네. 대해서 나오면은 이게 진짜 미국 관세에 대한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미국에서의 이 연방대법원의 심리의 좀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이 네. 이제 1977년에 만들어진 국제긴급경제권의 권한, 경제권한법인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히. 권한을 뺏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조세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이 관세가 조세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기술적으로. 논쟁을 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세법 교과서에는 다 관세는 조세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또 현재 연방 대법원의 그 구성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더 많은 지금 네. 이제 그 법원이다 보니까 이게 뭐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또 그런 추정 그 이제 예상도 하고 그래서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지금 그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의 권한인가?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5일에 심리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초쯤에 결론이 나올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 대법원이 9명 중에 보수가 6, 예. 진보가 3이어서 웬만하면 트럼프 손 다 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해서 그때 대법관들 이렇게 표정을 살폈더니 그리고 발언을 분석했더니 6명이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깜놀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데 야, 관세가 조세가 아니라고? 야, 그거에 대한 근거 좀 더 얘기해봐. 자꾸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보수 진영라고 판단한다는 그 판사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결국 저 사람도 저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저거 안 받아주려고 저런가 보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더 보완해서 계속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알리바이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또 뭐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이제 심리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질문의 톤을 보면은 6명이나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했는데 그걸 역으로 또 뒤바꿔 보면 조금 더 야 네 논리를 강화해서 오면 우리가 트럼프 손 들어줄게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논리를 더 만들어 와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입업자들에게 큰 횡재를 안기는 거 아니냐. 대법원이 그런 혼란에 뛰어들고 싶어 할 것 같지 않다. 네. 엄청 막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푸시하고 있어요, 예. 지금.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이제 이게 패소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비상권 경제 권한에 관한 법 말고도 대안을 준비한다. 대안을 만들어서 뭐 무역
확장법, 그다음에 네. 무역법, 관세법에 뭐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또는 이 무역 교역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차별을 근거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음에 심지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다른 법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예,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법률들에서 제한된 관세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최대 50%라고는 하는데 네. 이 관세법 338조는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는 법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 법은 뭐 최대 15% 그리고 기간도 15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훼손하게 되면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막 50% 올려, 25% 올려 이렇게 막 던지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질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방법이 있긴 있군요. 무역법 122조 어제 언론에 나온 거 봤더니 여기가 그 말씀하신 그게 있어요. 상한선이 있네요. 네.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 관세를 또 기간도 있어.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단서들이 있군요. 그래서 지금 막 혼자 막 휘두르는 저 칼을 일단은 좀 자제시킬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법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법에 근거해서 뭘 한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했던 것이고. 네. 그럼 어쨌든 이거 안 돼 하면 우리 뭐 저기 그 수의업자들 정말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 환급 어떻게 할 거야? 돈 얼마를 도대체 돌려줘야 돼? 날짜 계산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렇죠. 그 기간에 그 많은 물건들이 오가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 계산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 절차도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론 너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저 소득층에게 2,000불씩 관세 들어온 거를 다 그냥 뭐 나눠줄게 막 이런 얘기도 했죠. 만단의 뉴욕 시장 레디컬이라고 욕하더니 네가 2,000달러 나눠준다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나눠줘야 나눠주는 거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코로나 때 돈 막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막 뿌렸죠. 그랬었죠.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법적으로.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지금 그 심리가 진행되는데 나중에 돌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리 돈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있죠. 안 줄 수 있는 핑계거리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경제는이었고요. 최희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